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줄 이야깃거리를 고민하는 아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시각과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만들어가길 바라는 평범한 아이들의 평범한 아빠, 모래정과 함께하는 오아들의 강함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까지 외국 동화에서부터 우리나라 동화까지 어떤 지금 현대적인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들에서 어떤 교훈을 이제 끄집어낸다는 거, 사실 뭐 전래동화의 어떤 특성상 살짝 좀 무리스럽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었죠. 어찌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아무래도 조금 더 그런 것 같기도 하는 느낌도 좀 듭니다. 근데 뭐 사실 이 외국 동화라는 게 그냥 이렇게 주인공들이 모두 이제 나중에 잘 먹고 잘 살았다, 뭐 이제 대충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끝이 나죠. 근데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는 잘 몰라도 우리나라 동화에서 보면 뭔가 이제 그 끝에 나름대로 어떤 도덕적인 교훈, 뭐 이런 걸로 이제 마무리를 지려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심청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흥부전 뭐 이런 데서는 이제 착하게 살면 결국 이제 복이 온다, 뭐 이제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왠지 아이들에게 뭔가 이야깃거리를 들려줄 때면 뭔가 우리가 가르칠 만한 뭔가 건덕지를 끼워 넣어야 된다 한다는 뭐 그런 이제 강박관념이 좀 모든 사람들한테 기본적으로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이제 살짝 들기도 합니다. 근데 뭐 사실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어떤 뭐 교훈을 들려준다는 거, 뭐 기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러한 교훈이 정말로 이게 옳은 건지 또는 이게 또 나름대로 바람직한 건지, 요 정도는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고 이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거죠. 왜냐하면 이제 좋은 것들을 이제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약간은 좀 잘못된, 그리고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 어찌 보면 뭐 시대적인 어떤 차이 때문에 그런 관점이 틀려질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난번 심청전 같은 경우도 그랬던 것처럼 뭐 효도를 이제 강조를 하긴 하지만, 몸을 팔아서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이게 정말 올바른 효도인가, 뭐 이런 관점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조금 더 끌고 나가서 어떤 그 교훈적인 동화,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좀 거창한가요? 어찌됐든 그런 이슈들을 가지고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할 얘기는 이제 이솝우화인데요. 많이들 알고 계신 것처럼 아주 교육적인 그런 이야기들의 모음집이라고 볼 수 있죠. 용어부터가 이제 우화 이렇게 하면 교훈적인 이야기라는 뜻이 사실 이제 들어 있습니다. 교훈으로 마무리하기에는 이제 태생적으로 좀 우리가 따르는 어떤 우리들의 그 전래 동화 이런 거하고 좀 틀리게, 우화라고 하면 처음부터 사실 이제 교훈을 전달할 목적으로 지어진 그런 이야기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 중에서도 한 번쯤은 살짝 좀 깊게 뒷단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내용들이 있다고 이제 좀 생각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집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솝우화는 당연히 이솝이라는 사람이 지은 동화집, 우화집입니다. 이솝이라고 하면 사실 이제 고대 그리스에 살았던 이제 이야기꾼이라고 알려져 있죠. 뭐 노예였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사실 뭐 이솝의 실존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뭐 말들도 많습니다. 그냥 뭐 허구의 인물일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이솝우화의 이야기 모두를 그 이솝이 전부 다 지은 것은 아닌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우화라고 하면 이제 대충 이제 이솝 우화집에 끼워 넣은 뭐 그런 경우도 이제 종종 있는 것으로 봐서 대표적인 우화 모음집의 브랜드 네임 정도,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솝우화라고 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뭐 전 세계적으로 여러 이제 아이들에게 널리 읽혀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뭐 어린 아이들이 좋아하는 주로 이제 동물들 나오고, 동물들이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도덕적인 어떤 교훈을 베이스로 이제 깔고 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아이들, 특히 이제 주로 초등학교 이하의 아주 조그만 아이들, 그런 어린이들의 이제 도덕 교육을 목적으로 이제 많이 보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제가 이제 이솝우화의 이야기들을
지난 몇 편처럼 뭐 이상한 논리로 씹어대거나 뭐 이러려고 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그거는 아니고 사실 이제 이솝우화의 대부분의 교훈들은 사실 뭐 좋은 것들이죠. 그리고 또 나름 제대로 된 것들이고 뭐 주로 이런 것들이죠. 뭐 정직해라, 성실해라, 그리고 뭐 남 속이지 말고 남 속이지 마라, 뭐 이런 것들. 이건 사실 뭐 시간과 장소, 어떤 시대적 이런 거를 다 떠나서 뭐 배우고 따라야 할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절대적인 가치관이라고도 볼 수 있죠. 다만 이제 몇몇 이야기들 중에서 교훈을 전달하는 그런 과정 중에 그냥 흘려드리기에는 약간 좀 거슬리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보여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솝우화에는 약 한 600여 개가 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그나마 이제 그 중에 많이 알려졌고 나름 이제 유명한 이야기들을 이제 대충 한 50개 정도로 이렇게 추려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 10개 정도는 정말로 유명해서 제목만 딱 들어도 그 내용이 뭔지 머릿속에 확확 떠오를 정도의 그 정도의 이제 대단한 인지도를 갖고 있죠. 바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 뭐 토끼와 거북이, 그리고 개미와 배짱이, 뭐 양치기 소년, 뭐 금도끼, 은도끼 뭐 등등이 있죠. 여기서 이제 금도끼, 은도끼 하면 우리나라의 전래동화가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원래 금도끼, 은도끼도 원래는 이제 이솝우화가 원작이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 버전으로 각색이 되면서 산신령이 출연하고 이러면서 이제 완전히 한국화가 돼버린 그런 로컬라이제이션이 된 이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전래동화로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지만 원래 이제 이솝우화의 오리지널이 맞고요. 그리고 이제 이솝우화에서는 산신령 대신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제 헤르메스가 나오게 되죠. 이제 뭐 이왕 제가 이제 금도끼 은도끼 얘기로 시작을 했으니까 이 이야기부터 제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뭐 뻔한 거죠. 한 나무꾼이 이제 연못에 옆에서 나무를 하다가 잘못해서 연못에 이제 도끼를 빠뜨리게 되고 그랬더니 이제 산신령이 짜잔 하고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 금도끼 은도끼를 들이대면서 야 이거 네 거냐 뭐 했더니 이 정직한 나무꾼이 아니죠. 이거 제 거는 뭐 쇠도끼입니다. 뭐 이렇게 자꾸 사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산신령이 이 나무꾼의 정직함을 칭찬하면서 이 원래 나무꾼의 쇠도끼 외에도 이제 처음에 금도끼, 은도끼 이게 몽창구리 엮어가지고 번들로 전부를 이렇게 선물로 주는 뭐 그런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들은 이웃에 있는 욕심 많은 나무꾼이 자기도 이제 금도끼 한번 얻어보려고 그러면서 이제 연못가에 가가지고 도끼를 빠뜨리죠. 당연히 이번에도 이제 산신령이 나타나죠. 이때 이제 이 욕심 많은 나무꾼이 산신령이 이제 처음 내미는 금도끼를 자기 거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산신령은 나무꾼이 이제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서 쇠도끼조차도 이제 돌려주지 않는다. 그러고 이제 뿅 하고 이제 사라지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뭐 당연히 이 이야기의 교훈은 정직이죠. 거짓말은 나쁜 거다. 뭐 이건데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한번 보면서 살짝 이제 궁금한 게 떠올랐던 게 뭐냐면 만약에 이 두 번째 나무꾼이 산신령이 나타났을 때 처음 나무꾼처럼 정직하게 말을 했다 그러면 그랬다면 금도끼 은도끼를 다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 그랬다 그러면 사실상 뭐 산신령을 속인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금도끼를 얻으려고 한 것이고 그런 의도를 숨기고 산신령에게 사기를 쳤다. 뭐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추론이 되는 거죠.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거짓말을 해서 벌을 받았다. 이거보다는 금도끼를 얻어내는 어떤 방법론, 이 방법을 제대로 잘 몰라서 실패한 게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첫 번째 나무꾼이 이 친구들한테 금도끼를 자랑할 때 이 가장 핵심적인 정보 이거를 이제 숨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산신령이 야, 넌 참 정직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금도끼, 은도끼도 같이 다 줄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금도끼와 은도끼를 얻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는 것을 얘가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까지 친구들한테 말을 했고 그 이야기를 확실히 듣고 왔다고 한다 그러면 산신령이 나타났을 때 당연히 딴 놈도 네, 그 금도끼가 제게 맞습니다
라고 했을 턱이 없다는 얘기죠. 이게 뭐 아주 바보 뭐 띨빠잉 하나가 아니면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첫 번째 나무꾼은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내가 어제 연못가에서 말이야 나무를 하다가 도끼를 퐁당하고 빠뜨렸는데 산신령이 뽕 나타나면서 금도끼를 주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이 정도를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게 사실 뭐 거짓말을 했다기보다 아주 중요한 이 딜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빼먹고서 애들한테 얘기를 해준 뭐 이렇게 한 게 된 거죠.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자기 말고도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금도끼를 얻어가는 게 제가 이제 배가 아플 수도 있고 그 와중에 또 얻은 건 또 자랑을 해야 되니까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살짝 빼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사실 첫 번째 나무꾼이 자기 친구들에게 가서는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 거짓말이 뭐 아니더라도 자기가 뭔가 핵심 포인트를 빼먹고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나무꾼이 산신령에게 정직하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칭찬받을 만한 일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저라면 이 정도의 교훈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바로 벤치마킹을 하려면 제대로 디테일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솔직히 이제 두 명의 나무꾼은 결국 어찌 보면 이제 동종업계의 경쟁자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 명이 뭔가 기가 막힌 방법으로 돈을 이렇게 벌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어떻게 벌었는지 잘 보고 이제 따라하는 거, 당연히 이건 뭐 큰 잘못 아닙니다. 이게 뭐 요즘도 많이 그렇게들 하고 있죠. 아니 어찌 보면 이제 굉장히 현실적인, 실용적인 어떤 비즈니스 방식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옆집 경쟁 업체가 우리 집보다 뭐 뭔가 잘 팔고 있는데 그걸 보고 저 옆집은 왜 나보다 장사가 잘 되지? 우리 집은 왜 안 되는 거지? 뭐 이런 거 볼 생각도 안 하고 그저 그냥 나는 나만 팔는다 이러는 것 또한 이 현대의 그 어떤 무한 경쟁 시장에서는 나름대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즈니스의 어떤 자세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주변에 누가 성공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어떤 방법을 쓴 건지 그런 걸 이제 면밀히 분석을 해서 내가 정말 따라할 수 있는 건 따라하고 또 개선시킬 건 또 개선하고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다만 이제 그럴 때 중요한 건 이제 그렇게 따라할 때 그 방식뿐만 아니라 그 뒤에 어떤 목적과 의미까지도 정확히 이제 자기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어떤 디테일한 벤치마킹이 필수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사실 이 앞의 이야기에서도 두 번째 나무꾼이 정확하게 벤치마킹을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성공적으로 금도끼를 획득할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 비즈니스에서도 이제 이런 벤치마킹의 오류의 사례들은 어렵지 않게 이제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이제 스타벅스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타벅스는 사실 대리점을 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 스타벅스의 모든 지점이 사실 이제 본사의 직영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스타벅스의 성공이 바로 이 직영점 체제 때문이 아닌가 하고 이제 무분별하게 이제 따라한 유사 업체들이 많았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성공을 하지 못한 케이스들이 훨씬 더 많이 나왔죠. 이 스타벅스의 CEO는 이제 하워드 슐츠라는 양반인데 이 양반의 경영 철학이 이렇습니다. 바로 이제 스타벅스가 파는 것은 커피가 아니라 장소, 서비스, 그리고 이제 그런 관계, 뭐 고객들과의 관계 이런 거죠. 물론 뭐 초기부터 그렇게 시작한 것은 아니고 초기에는 미국의 이제 커피가 거의 뭐 보리차 수준으로 뭐 지금도 이제 뭐 아메리칸 커피 뭐 이렇지 않습니까? 이제 뭐 그러니까 좀 제대로 된 고급된 커피로 차별화하자라고 뭐 시작은 했지만 어쨌든 결국 그런 차별화 전략이 이제 발전을 해서 지금은 이제 뭐 편안한 장소에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는 것, 그리고 이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과 손님과의 어떤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파는 것으로 진화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사실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어떤 만족도 뭐 이런 걸 이제 관리를 해야 하고, 그러려면 이제 아무래도 대리점 체제보다는 직영점 체제가 유리할 수밖에 없었겠죠. 바로 이제 이것이 스타벅스가 직영점 체제를 선택한 이유라는 거죠.
근데 그런 뒷단을 이해를 잘 못하고 그저 앞에만 보이는 직영점 체제만 따라하는 것은 그냥 어찌 보면 그 앞에 얘기에 그냥 연못에 대충 도끼 던져놓고 금도끼를 바라는 그런 나무꾼과 뭐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죠. 자, 어떻습니까? 이제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 정직하게 살아야만 한다. 이 이야기 하나만 놓고 보기에는 뭔가 좀 부족하다라고 이제 보이는 거죠. 이게 여러 가지로 생각할 거리가 많은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나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도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아주 엄청나게 유명한 이야기죠. 내용 뭐 뻔히 다들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내기를 했는데 이 자만한 토끼는 거북이를 깔보고 낮잠을 자고 그리고 이제 쉬지 않고 부지런히 기어간 거북이는 그런 토끼를 제끼고 달리기 경기에서 이겼다. 뭐 이런 이야기죠. 여기서 이제 이 이야기의 교훈은 자만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죠. 하지만 이제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이 거북이는 무슨 생각으로 내기에 임한 걸까요? 이 정말로 자기가 그냥 토끼를 이길 수 있다고 어떤 확신, 어떤 뭐 기대 뭐 이런 걸 했을까요? 솔직히 이게 뭐 토끼와 거북이는 처음부터 사실 뭐 경쟁 상대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뭐 그런 이제 실력 차이를 당연히 뭐 누구나 알고 있죠. 근데 여기서 열심히 하면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면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조차도 사실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거북이가 이기기 위해서는 뭐 토끼가 달리다가 뭐 발이 삐던가 아니면 뭐 하수구에 처박히든가 뭐 이런 뭐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해야만 그나마 약간의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엄청난 어떤 요행이 따라줘야 된다는 건데 게다가 이제 솔직히 그런 행운으로 어찌어찌 한번 이겼다 손 치더라도 그 승리가 제대로 이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뭐 사실 이 엄청난 실력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건 뭐 누구나 개나 소나 거북이나 토끼나 다 누구나 알고 있는데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걸 대충 사람이랑 비교하면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육상부 선수랑 우사인 볼트랑 100m 달리기 시합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초등학생이 이겼습니다. 근데 만약 이 경기 내용을 보지 않은 사람이 이 얘기를 들었다면 이제 어떻게 생각이 들겠냐는 거죠. 이 어린이가 정말 노력을 많이 했네. 정말 다음 차세대의 어떤 꿈나무, 얘 우사인 볼트를 꺾었어. 이렇게 반응이 나올 거냐 이거죠. 아니죠. 뭐 우사인 볼트가 우리 아이가 좀 기가 죽으면 안 되니까 좀 봐줬구나. 아니면 뭐 우사인 볼트가 그때 무슨 사고가 났나. 뭐 이렇게 다들 추측을 하겠죠. 이거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 그 초등학생이 학교에 가서 친구들 모아놓고 야 내가 어저께 말이야 우사인 볼트랑 100m 경주를 한번 뛰었는데 내가 확 눌렀잖아. 볼트 걔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치죠.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야 역시 너 짱이야 뭐 이랬을까요? 아니죠. 그냥 야 당연히 막 볼트가 너 봐준 거지 뭐 이렇게 반응이 나왔겠죠. 자 여기서 이제 이 이야기의 교훈이 결국은 이제 성실하게 꾸준하게 노력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뭐 이렇게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지만 이런 교훈이 사실은 언제나 모든 상황에서 적용이 된다 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결국 이제 이 교훈을 바로 이제 앞에 얘기에 적용을 해보면 이런 거죠. 이제 곧 이제 우사인 볼트랑 달리기 경주를 할 초등학생에게 야 너도 열심히만 하면 볼트만 제낄 수 있어. 이렇게 격려를 한다는 건데 이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성과에는 해서 될 만한 게 있고 아무리 해도 정말 될 수 없는 그런 성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제 부모라는 위치에 있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걸 선택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각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저 어찌 보면 모든 걸 노력 탓, 뭐 근성 부족 이런 것만으로 이제 밀어붙이는 것은 어찌 보면 효율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사실 이제 이 경주는 처음부터 아주 매우 불공평한 경주였다는 사실이죠. 보통 사실은 거북이가 땅에서도 이제 기어다니니까 육상동물이라고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대부분의 거북이들은 99%가 물속에서 이제 생활을 하죠. 그리고 이제 물속에서 이제 아무래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 팔다리가 마치 이제 지느러미처럼 이렇게 많이 발달을 했죠. 근데 이제 땅에서도 빨리 달릴 필요도 없고 뭐 그럴 이유도 없는 동물이 바로 이제 거북이란 얘기인데, 근데 땅에서 달리기에 아주 특화된 이 토끼와 경주를 한다. 만약에 이 경주를 토끼가 제안했다고 하면 이 거북이 입장에서는 뭐 가볍게 그냥 무시하면 되죠. 경기에 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뭐 사실 그걸 가지고 이제 토끼가 거북이 보고 뭐 실력이 없네, 뭐 달리기를 못하네, 뭐 놀린다고 해도 이거야 뭐 사실 응대할 가치도 없는 뭐 그런 얘기죠. 뭐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이제 물리학 박사한테 권투 선수가 뭐 야 권투 한 판 할래? 뭐 이렇게 시비 거는 거랑 틀릴 거 아무것도 없죠. 근데 뭐 그 시합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권투 선수가 뭐 물리학 박사보다 뭐 더 낫다, 뭐 이겼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없죠. 뭐 그런 겁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제 매우 불공평한 어떤 게임을 제안한 토끼나 그거를 이제 응한 거북이나 둘 다 사실은 뭐 너무 잘한 거 아무도 없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제안한 토끼 입장에서 보면 뭐 거의 친구를 갖고 놀 생각을 한 건지 어찌됐든 되게 치사한 놈이 되는 거고, 이걸 또 응락한 거북이는 뭔가 또 어떤 행운, 요행 이런 걸 이제 바라고 경기에 임했다는 건데, 어찌 보면 되게 얍삽한 놈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토끼가 자는 틈을 이용해서 이긴 거북이를 가지고서 뭐 노력이 중요하네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어찌 보면 뭐 상당히 오버하는 게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제 거의 가망도 없는 이런 승리를 순전히 이제 요행으로 이긴 건데, 이걸 뭐 노력으로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 뭐 좀 아닌 것 같죠. 이제 요즘도 보면 이제 아이들 보면 여자애들이면 뭐 다 연예인 된다 뭐 이러고, 이제 남자애들 보면 뭐 프로게이머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런 거 되고 싶다고. 이제 또 그걸 이제 반대를 하면 뭐 지들은 또 그럽니다. 아 열심히 하겠다, 노력하면 다 할 수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얘기들 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뭐든지 노력만 하면 다 될 거다 라고 믿는 거 어찌 보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죠. 자신의 어떤 재능과 장점을 아주 잘 발휘할 수 있는 특정 분야를 찾아서 아주 노력을 해도 이 성공하기가 사실 만만치 않은 그런 세상인데, 이렇게 이제 수많은 경쟁이 뻔히 보이고, 그리고 이제 자기보다도 더 나은 경쟁자 혹은 뭐 더 잘 나가는 친구들이 바로 막 옆에 막 주위에 있고 널려 있는 그런 시장에서 이제 아이들이 막 헤매며 착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좀 나름대로 빨리 깨우쳐 주어야 하는 것이 아마 우리 부모들의 맞는 대응 방법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맨날 물속에서만 지내니까 육지 친구가 없는 거북이를 보고 이걸 불쌍하게 여긴 배려심이 많고 착한 토끼가 있었는데, 이 토끼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게 살짝 왕따를 당하고 있는 거북이에게 다른 친구들한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경주를 하지 않을래? 라고 이제 제안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경주가 시작이 되고 이 거북이가 워낙 느려도 너무너무 느린 거죠. 그래서 이럴 계획이 처음부터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제 거북이한테 살짝 미안해진 토끼는 차마 결승선에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거북이를 이제 기다리다가, 근데 이놈의 거북이가 느려도 이제 너무너무 느리니까 거북이를 기다리다가 지친 토끼가 졸려서 이제 잠이 깜빡 잠이 들고, 거북이는 토끼가 잠든 곳까지 오게 되는데, 이때 거북이는 토끼가 깰까봐 이제 발뒤꿈까지 살짝 들고 이제 살짝 넘어가죠. 뭔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스포츠맨십에서는 이제 뭐 아주 아닌 좀 얍삽한 이런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제 그렇게 경기에서 이긴 거북이는 토끼를 이제 완전히 이제 무시를 하고 원래 토끼의 착한 마음을 짓밟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재미삼아 조금 뭐 제가 농담을 했는데 뭐 그렇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태양과 북풍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뭐 다 햇님과 구름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내용은 이제 비슷비슷하죠. 그 내용이라는 게 뭐 태양과 이제 구름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놓고 내기를 이제 걸죠. 내기 종목은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그런 이야기죠. 일단 구름이 이제 먼저 나서서 매서운 바람을 불고 그래서 이제 외투를 날려버리겠다 하는데 근데 이제 나그네는 이제 추우니까 더 외투를 이제 꼭 여밀고 뭐 당연히 이제 벗겨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죠. 그리고 이제 구름이 포기를 하니까 다음은 이제 태양 차례가 돼서 태양은 이제 따뜻한 햇볕을 쫙 내리쬐고 그래서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나그네는 뭐 슬슬 외투를 결국은 벗게 된다. 뭐 이렇게 해서 태양의 승리로 끝나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 이야기의 교훈은 사실 뭐 폭력적인 또는 강압적인 어떤 방식보다 부드러운 설득이 더 효과적이다 라는 게 이제 교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뭐 언뜻 보면 이제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보는 시각을 약간만 좀 틀어보면 뭐 이런 거죠. 이제 일단 외투라는 것 자체가 어떤 차가운 바람을 막기 위한 옷인데 그런 목적을 갖고 입은 옷을 이제 바람을 불어서 벗겨낸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쓰임새가 전혀 달랐다는 건데 솔직히 외투 벗겨내기 게임이 아니라 나무에 붙어있는 잎사귀를 떨어뜨리기 뭐 이런 식의 게임이었다고 그러면 과연 이제 태양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없죠. 결국 뭔가에 대한 어떤 해결책, 솔루션 뭐 이런 거는 어찌 보면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이게 뭐 항상 무조건 이게 옳다 뭐 이렇게만 말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보통 불이 나면 물을 뿌려서 이제 불을 끕니다. 하지만 기름에 불이 붙게 되면 이럴 때는 이제 절대 물을 끼얹으면 안 되죠. 그래서 오히려 불을 이제 더 크게 번지게 하는 그런 이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비슷한 상황이지만 해결책은 전혀 이제 다르게 적용이 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강압적인 방식보다는 부드러운 설득이 더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런 이제 부드러운 방식이 효율적인 것은 아니죠. 요즘 주위를 보면 뭐 잘 알 수 있을 텐데요. 어떤 불이익을 받아도 항의하지 않고 뭐 좋게 좋게 넘어가자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바로 호구로 취급되는 게 이제 요즘 세상인 것 같습니다. 뭐 오죽하면 요새 뭐 갑질 뭐 이런 용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즉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강압적인 방식이 부드러운 방식보다는 더 효율적인 상황은 분명히 이제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이제 이솝우와의 이야기들 중에서 유명한 이야기를 몇 개를 3개 정도 했나요? 그 교훈과 함께 한번 이렇게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뭐 교훈이라는 게 다 그런 것들은 아니겠지만 어떤 것들은 어떤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이제 어떤 이야기들은 작가의 매끄러운 화술에 그냥 이제 얹혀가는 것도 분명히 있죠. 아무리 괜찮아 보이는 이야기 하나라도 은연중에 이제 잘못된 가치관을 만들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뭐 사실은 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그저 예전에 이제 만들어졌었던 거니까 이제 다른 아이들도 다 읽은 이야기들이니까 괜찮을 거야 이러면서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제 부모로서 살짝 약간 좀 무책임한 게 아닌가, 무책임 좀 심했나? 어찌됐든 뭐 좀 부모로서 조금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고는 생각이 좀 든다는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 역시 다분히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들이 이제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충분히 다른 의견 뭐 있을 수 있죠. 그런 다른 의견들에 비해서 제가 뭐 더 옳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갖고 한번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토론을 한번 해보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한 4편에 걸쳐서 그 시리즈 형태로 이제 동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뭐 단순하게 동화 씹기, 뭐 동화 비틀기 이 정도로 이제 뭐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으실 것 같고 한 번쯤 이제 아이들과 같이 아이들에게 익숙한 이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들을 가지고 어떤 다양한 시각으로 함께 요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하는 이런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함께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장장 4편에 걸쳐서 동화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의 메시지는 아이들한테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가르쳐 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아이들과 어떤 뜨거운 그런 어떤 그 토론의 시간을 한 번쯤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까지 이제 제가 무려 4주에 걸쳐서 동화 다시 읽기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다시 원래의 이제 오화들로 돌아와서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줄 좀 더 유익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함이었습니다.